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께선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꾸준히 이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겨울이면 수도가 꽁꽁 얼어붙어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성실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일과 막노동을 병행하시며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셨고 어머니는 읍내로 나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겐 3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조용했던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아주 기가 센 데다가 반항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첫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기 바빴죠.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라도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말아야겠다 싶어 공부든 뭐든 열심히 하려 애썼어요. 솔직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면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오빠보다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제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네 오빠가 너의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이렇게까지 속 썩이는 일이 없을 텐데. 지금은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오빠도 철들 날이 올 거야. 원래 어릴 때 철없이 굴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는 정신 차리고 사람 된대잖아. 저놈 저거 나중에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아유, 내가 저거만 보면 아주 속이 터져서는. 그래도 우리 태연이는 속 안 썩이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잘 자라줘서 참 다행이야. 오빠 때문에 저희 집은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몰랐기에 하루하루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던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 총구석을 벗어나 서울로 가서 본인의 뜻을 펼치겠다며 무작정 짐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무엇을 할 건지, 거기서 어떻게 살 건지, 돈은 어떻게 벌 건지 그런 것도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살겠다는 말만 한 채 부모님과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홀랑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서울살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할 줄 아는 거라곤 노는 것뿐인 오빠가 거기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보고도 잡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붙잡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들어먹을 오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도 했고 차라리 집에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게끔 해주셨어요. 저도 차라리 오빠가 서울로 올라가서 집에 없는 게 훨씬 편했고요. 오빠가 없는 저희 집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던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부모님도 마음 졸이며 지내지 않아 얼굴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오빠가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아무튼 오빠가 그렇게 떠나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여러 사정상 대학은 가지 않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었죠. 아이고 우리 딸 공부 참 잘했는데 그냥 대학 가지 그랬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너 대학은 보내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공부해온 게 아깝지 않아?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20대 중반에 갈 수도 있고 후반에 갈 수도 있고. 요즘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가던데 뭐. 지금은 돈 벌어서 우리 집안 형편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하게 된 저는 월급을 많이 준다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업무 강도는 말도 안 되게 빡셌지만 그래도 월급은 많이 받았고 또 생활비에 충분히 보탬이 됐기에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병원 행정직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보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았어요. 20대 초반은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하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도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가끔씩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들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며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아? 뭐 나중에 관짝 들어갈 때 돈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적당히 숨 좀 쉬면서 살아. 그런다고 너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실컷 놀기도 해보고. 난 그런 삶 하나도 안 부럽네요. 노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난 지금 내 삶이 제일 즐겁고 좋아. 무엇보다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가끔은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SNS에는 엄청 아름다운 해외여행을 떠난 사진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데이트 사진, 커플링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내 짝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현실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즐거운 것보다는 가족들을 챙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잠하던 저희 집에 커다란 파도가 하나 밀려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 두 켤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의 운동화였고 하나는 여자 구두였어요. 현관에 놓인 그 낯선 신발을 보고서 뭔가 싶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이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몰랐던 오빠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엔 정말 예쁜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같이 오목조목 아름답게 생긴 여자분이었죠. 알고 보니 오빠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인사도 없이 홀린 듯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니 오빠는 퉁명스럽게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뭔 사람 얼굴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사람 처음 보냐?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정중하게 인사 안 드려?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미안, 내 동생이 좀 싸가지가 없어. 아니야, 나 같아도 당황스러워서 얼굴만 보고 있었을 거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정영원이라고 해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오빠가 좀 괘씸했어요. 서울 가서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한답시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평생 연락 끊고 살지 뭐하러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결혼 자금이라도 보태달라고 찾아온 건가 싶었죠. 그동안 오빠가 해온 행적대로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성인이 되어 서울로 상경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정신을 차렸고 일을 하면서 새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을 거고 집은 이미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기에는 집값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안정적이지도 못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부모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이렇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셨겠죠. 저도 오빠가 저렇게까지 철이 들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아주 망나니같이 살진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새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커왔다고 했어요. 소개를 시켜줄 만한 가족도 마땅히 없어서 상견례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식구가 된 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잘해줘요? 오빠가 어릴 때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다녔는지 들으면 아마 언니 입이 안 다물어질걸요? 이미 이야기 다 들었어요. 본인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건 숨기면 안 된다고.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고 살았던 이야기, 서울 와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진짜 정신 차린 거 맞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요, 우리 오빠가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래도 언니처럼 이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려서 진짜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새언니. 내가 더 잘 부탁해요, 아가씨. 그렇게 오빠는 돌고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새언니는 저희 집안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 식구가 하나 늘었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생각했어요. 새언니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무난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냈어요. 막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며느리였죠. 가끔씩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라 치면 꼭 부엌에서 어머니의 요리를 도왔고 말투도 예의 바르고 점잖았던 데다 항상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가끔은 참 신기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오빠가 어떻게 저렇게 잔잔한 파도 같은 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싶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에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 있는데 딱 한 사람, 새언니는 아주 차분한 태도로 가족들을 달랬어요.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주 보호자신데 이렇게 울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더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이제야 겨우 살만해졌는데 왜 갑자기 왜? 아버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으니까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는 아버님 병간호만 열심히 해드리면 돼요. 가족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는 상황에서도 새언니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을 하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오빠도 그런 새언니 옆에서 열심히 일 처리를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오빠가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닥치니 오빠라는 존재가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새언니도 참 현명하다 싶었고요. 그리고 서류 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새언니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중환자실과 병원의 규칙상 면회는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새언니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매일 20분씩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버지 상태를 살펴 어머니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끼니를 거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 항상 죽을 사다 집에 들르곤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새언니를 보며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영원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너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고마워. 가족이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기운을 내셔야 저도 기운을 내고 다 같이 힘을 내죠. 피가 섞인 가족들도 하다 보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환자 병간호를 하는 것인데 새언니는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새언니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만 끌어안은 채 엉엉 우시기만 했죠.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과의 작별, 그 슬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없어서 저희 식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독립을 했고 또 오빠랑 새언니도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수척해지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상해 있었고 저녁에 집에 찾아가면 집안의 불을 다 꺼놓고서 소파에 웅크리고 계시는 날도 많았어요. 엄마,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해.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이런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다. 이러면 아빠 편하게 못 쉬어, 엄마.
내버려둬라. 시간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러 다니자. 보통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작별하면 심리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뭐? 심리 상담? 너 지금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야? 환자 취급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심리 치료라도 받으면서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기분 나빠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까지 잘못될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에 저는 당황해서 오빠에게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새언니랑 이야기 다 끝난 일이야? 괜찮겠어? 이미 영원이랑 이야기도 다 끝났어. 그리고 내가 먼저 모시자고 한 게 아니라 영원이가 먼저 어머니 모시자고 얘기했어.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자고 했다고? 영원이가 먼저 나한테 그러더라. 어머니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마음 쓰인다고.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렇게 힘들어하시고 내내 우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 그동안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는 것도 있고. 저는 새언니와 오빠의 결정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새언니의 말도 오빠의 말도 다 맞는 말이었어요.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흔적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 수만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꾸준히 설득했고 어머니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아버지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서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오빠와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이전보다는 훨씬 혈색이 좋아지셨고 바깥 활동도 시작하셨고 말도 많아지셨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빠서 한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오빠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예전처럼 거실 소파 구석에 쭈그린 채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굴은 예전과 같이 살이 빠져서 수척해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빛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선은 분명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방송 내용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엄마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왜 저렇게 힘이 없고 멍하게 계세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까 병원 다녀오셔서 약 드셔서 저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새언니의 얼굴이 뭔가 이상했어요. 새언니는 원래 방글방글 자연스럽게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언니를 붙잡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새언니는 제가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뭔가 모든 것들이 수상쩍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을 길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봐오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반가운 표정이 아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요즘 너희 엄마 왜 연락이 안 되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저희 엄마요? 지금 오빠 집에서 지내고 계시기는 한데 왜요? 전화를 안 받으셔요? 얼마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집에 찾아가 보니까 집도 내놓고 이사를 갔다고 해서 오빠 집에 살고 있었구나. 그것까진 몰랐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연락 좀 잘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하고 다 연락이 안 되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해.
평소에 지인분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시는 어머니였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어머니의 지인분과 헤어진 뒤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수화음이 몇 번 울리다가 바로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간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지금 서비스 센터에다가 맡겨놓고 오는 길이에요. 많이 놀랬겠네.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수리 다 되면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그런 거였구나. 네, 알겠어요, 언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 좀 해주세요. 이때부터 뭔가 껄끄럽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새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 의심이 확신이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주말에 쉬게 되어서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빠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불안한 듯 계속 집안을 뱅뱅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다가가자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울듯이 물건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야 내가 찾아주지. 뭐가 없어졌는데? 내가 여기 올 때 귀금속들이랑 다 들고 왔는데 그게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 그거 다 찾아야 하는데. 집안에 놔둔 것이 발이 달리지 않고서야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오빠네 방 옷장 안에 있는 서랍에 어머니의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았으면 안도감이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부터 치밀어 올랐어요. 이 물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못 찾은 걸 봐선 원래 여기에 있던 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새언니에게 다가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언니, 왜 엄마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고 그래요? 우리 엄마 물건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손을 댄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자꾸 아무데나 두시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것뿐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새언니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무슨 말을 꺼낼라 치면 어머니에게 냅다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식사부터 하고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가 죽은 듯 밥만 깨작거리시다가 눈치를 보는 것처럼 저와 새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런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빠를 따로 베란다로 불러내 따지듯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엄마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오빠가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직접 들어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새언니가 먼저 이야기 꺼낸 거라며. 그런데 왜 저러는 거야? 나만 이해 안 돼? 넌 왜 별일도 아닌 걸로 난리야. 영원히 그럴 사람 아니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께도 넌지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평소랑은 확실하게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과 무언가를 숨겨도 제대로 숨기고 있는 새언니, 그리고 어머니의 편이 아닌 새언니의 편을 들어주는 오빠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없었기에 저는 상황이 되는 대로 어머니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모시고 살 수 없었으면 관심이라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장김치가 잘 익었는데 한 통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집에 김치가 다 떨어졌던 터라 잘 됐다 싶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집에 새언니가 있을 것이니 새언니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날의 찝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애써 지워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될 줄은.
버스를 타고 오빠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이 조금 어두워진 시간이었어요. 빨리 갔다가 와야겠다 싶은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복도에 들어섰는데 현관문 앞에서부터 희미하게 말다툼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 집에서 이렇게 요란하게 싸움을 하나 싶었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 오빠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새언니의 앙칼진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급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보인 건 새언니가 어머니 앞에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딸 불러서 또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어머님,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는 그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새언니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올렸어요. 넓은 거실에 마찰음이 크게 울려 퍼졌고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놀랍게도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 게 맞았어요. 어머니는 새언니를 말없이 노려보고 있었고 새언니는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에 손을 올리는 짓을 하나요?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달려가서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프진 않아? 세상에, 뺨 빨개진 것 좀 봐. 새언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화야, 너한테 있는 그 악한 기운을 빼야 해. 엄마랑 같이 가자. 우리 교주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악한 기운을 바로 무찌를 수 있어. 그걸 빼지 않으면 앞으로 네 인생에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다고 했어. 어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무슨 교주가 어쩌고 악한 기운이 어쩌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말을 내뱉는 어머니의 눈이 잔뜩 충혈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새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제 손목을 급히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더니 문을 잠궜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신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요. 어머님께서 얼마 전부터 친구분들을 따라가 기도원 같은 곳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기도원이요? 우리 엄마 종교 없었는데? 아버님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헛헛한 마음을 종교로 조금 달래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오빠도 그러라고 했어요. 종교로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종교라면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불교?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이비예요. 친구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 종교의 주인을 교주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 거기에 어머니께서 심취하셨어요. 저는 정말 크게 충격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듣고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는 옷장을 열어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안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수첩들이 있었고 그 수첩을 열어보니 정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알아보지도 못할 이름들까지. 그리고 상자 안에는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를 엄청난 금액의 현금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은 모두 종교에 갖다 바칠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이면 말겠지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신 상태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종교를 믿어보고 싶다고 말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막았어야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어머니의 물건을 숨기고 했던 게... 맞아요. 어머니께서는 지인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계속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곤 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하셨고요. 미안해요, 아가씨. 미리 말하지 못해서.
그동안 어머니가 왜 얼빠진 표정으로 계속 허공을 바라보고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고 멍한 사람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왜 새언니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에게도 혹시나 싶어 물었는데 오빠도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기보단 어머니의 이상행동을 보고 그리고 새언니의 태도 변화를 보고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거기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선 그 증상들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증상이 심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계속 아가씨 몸에 흔적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아가씨 영혼에 나쁜 귀신이 씌어서 아가씨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교주라는 사람이 아가씨 몸에 상처를 내면 그 악기가 빠져나간다고. 세상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네가 집에 오면 꼭 상처를 남길 뭔가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대. 혀를 빼놓아야 나쁜 기운도 싹 빠져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개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 어머니는 거기에 이미 홀리셨으니까 그 말도 다 믿으신 거고.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감도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어머니가 정말 종교에 제대로 심취해서 위험한 일까지 벌일 수 있겠다 판단해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중증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단순하게 신앙심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교주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심각한 단계였죠. 교주가 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교주가 한 말, 교주가 가지고 있는 뜻이 곧 본인의 말이고 뜻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어머니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다가가서 최대한 이성적인 말투로 말을 걸었어요. 엄마, 있잖아. 엄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주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감히 우리 교주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거야? 엄마, 교주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상을 부정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 너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다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그 교주님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엄마는 지금 사이비에 빠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너 죽어서 천국 못 가. 교주님의 뜻은 곧 법이고 하늘이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분이야. 그 말이 듣고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표정도 딱 살벌하게 변하는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그 종교에 빠져 계신지. 어머니의 얼굴과 말투는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엉엉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건 그냥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오빠, 새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내원을 해보는 것이었죠.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 비슷한 상황으로 정신과에 가거나 혹은 입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어머니는 위험한 행동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병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저희는 늦은 밤까지 관련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두 찾아서 수집했고 악화된 사례와 나아진 사례 등 비슷한 사례들까지 모두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 이런 것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걸까?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선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병원으로 내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병원 입구에 도착하고 나서까지도 큰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해? 나는 지극히 정상이야. 자식들이 되어서 제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 놓으라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어머니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모시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상담만 받으러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면서 울먹거렸고 저와 새언니는 눈물을 꾹 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 일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선생님께선 어머니의 상태를 짧게 살펴본 다음 조심스럽게 저와 오빠 그리고 새언니에게 어머니의 입원을 권유하셨어요. 흔히들 말하는 망상장애와 종교에 깊게 심취한 것이 결합되어 버린 사례로 보인다며 이 경우 가족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피해망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스스로와 타인에게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상담을 받는 와중에도 교주님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입원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치료는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될 것이며 외부와의 소통은 최대한 차단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거라는 말에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걸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입원시키기 위해선 입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입원을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지기 위해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강제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미치도록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일이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병원에 계시는 순간만큼은 사이비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 생활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자책을 하는 것처럼 오빠와 새언니도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께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나 싶기도 하고 조금만 더 잘 봐드렸으면 그런 종교 같은 건 쳐다도 보지 않으셨을 건데 싶고 차라리 모셔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걸. 이렇게 될 줄 알았음 차라리 그때 가지 말라고 붙잡기라도 할 걸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분들이랑 기도원 같은 데 갔다 오겠다고 하셨다면서 누가 거기가 사이비라고 생각하겠어. 오빠 잘못 없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새언니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해하는 저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주치의 선생님께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해야 할 것은 환자를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자책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정신이 차려지고 단호하게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종교적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오빠와 새언니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어머니 면회를 갖고 저는 일을 마친 후 시간이 괜찮을 때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저희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셨죠. 간호사 선생님께선 처음 들어오셨을 땐 저것보다 더 난리를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하니 종교 관련 서적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고 다른 책을 가져다 드리니 책을 박박 찢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맨발로 난동을 피우시기도 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암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애써 외면하고 있던 어머니의 변화가 확실히 와닿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다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좋아지기 마련이라며 간호사 선생님은 저희 식구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득 새언니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건 새언니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새언니에게 솔직한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있잖아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처음에 엄마가 자꾸 이상 행동을 보이고 언니가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숨기고 했을 때 솔직히 언니가 엄마한테 막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러나 싶고 언니가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가씨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만 생각하면 언니한테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좀 알아보기라도 할 걸. 무조건 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우리 집의 은인이에요.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하셔도 할 말 없어요. 사람 함부로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왜 싫어해요?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래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서요. 절대로 대인배처럼 이렇게 이해할 것 같진 않아서. 치료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머님께선 꼭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봐요. 어머님께서 이전에 그 건강하셨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언젠가 편하게 마음 놓고 웃을 날 오지 않겠어요? 새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그런 새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땐 인상만 잔뜩 구긴 채 소리를 빽빽 지르시던 어머니께서 표정도 편안해지셨고 또 저희를 향해 소리도 지르지 않으셨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지고 계십니다. 종교에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점점 인지 능력, 망상장애도 회복하고 계세요. 정말요, 선생님? 서툴지만 감정 표현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고 계시고요. 약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무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이비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종교적 심취에서 벗어나 현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감각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겪는다고.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정신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걸 보고 어머니도 그 지옥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이 시간들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빠랑 새언니랑 함께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때 나도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무서운 곳에 의지하면서 너희 마음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니 정말. 늙으면 얼른 눈을 감아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듣자고 엄마 이렇게 치료시켜주는 줄 알아? 미안하면 얼른 약도 잘 먹고 상담도 잘 받아서 완전히 나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사과도 하지 말고. 미안하면 얼른 나가서 나랑 마트에서 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해. 가족들 모두 앞에서 죄인이 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은 그날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조금씩 본인의 일상을 찾아가고 계실 무렵 저희는 또 다른 일을 준비했어요. 바로 어머니를 망가뜨린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잡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사실 신고를 하는데 앞서 조금 망설였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그 종교단체엔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대표, 그러니까 교주라 불리는 그 인간이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진한 사람들을 꼬여내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출까지 권유하고 제사나 기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 그 수법을 통해 당한 피해자도 수십 명이 넘었고 신도들을 협박한 정황까지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숱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기다리지도 않고도 알아서 잘 잡혔거든요. 교주라는 놈은 경찰서에 잡혀오면서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저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마음을 취해 주려고 한 것뿐인데 나한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단 거야?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아마 법의 판결이 말해주겠지. 당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 하긴 알면 저런 짓을 밥 먹듯 했을 리가 없지.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린 신도들 탓. 본인 탓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교주를 보며 혀를 쯧쯧 차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에 들어가고 나선 또 순한 양처럼 잘못했다고 설설 기었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교주라는 놈은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됐어요. 그걸 듣고 나서 제발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 방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병원의 권고에 따라 전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시게 됐어요. 마침 정신건강 케어에 특화된 노인병원이 있었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부담 없이 자주 찾아뵐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세요. 마음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나아지셨답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그림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변화는 더 이상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질색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곤 하세요. 그리고 요즘 저는 새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 저희 둘이 있을 때 지난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언니, 그날 제가 김장김치 가지러 안 왔으면 언니는 평생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거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아마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아가씨가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한 덕분에 지금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까지 등골이 오싹하지만 다행히 그 모든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어머니를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식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으시고 저희 식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그저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사연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